한국은행이 올해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한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해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네네.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아무래도 부동산 지금 최근에 일본 뉴스를 보면 이제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집값이 더 올라간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또 상반된 견해를 내놨습니다. 집값 더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일단 한국은행은 금융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일반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가 이제 급매물 위주로 한두 개가 거래가 돼도 뭐 호가가 올랐다, 회복이 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일반 매매 시장과 다르게 이제 분양 시장은 좀 다르거든요. 분양 시장은 1000세대 아파트 중에 500세대만 분양이 돼도 500세대가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고요. 지금 미분양이 1월 기준으로 전국 7만 5천 호 정도. 그 작년에 원희룡 장관님께서 6만 호 정도, 6만 2천 호가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험 수위를 벌써 넘었고요. 이렇게 미분양이 지속이 되면 건설회사들이 그 PF 대출을 일으켰는데 PF 대출 상환이 어렵게 되고 PF 대출이 부실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출을 해준 이금융권이나 증권사들, 금융회사들이 줄도산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집값 하락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고 메시지를 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은 좋지만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네. 요즘 미분양 물량 너무 쌓이고 있고 건설사나 금융사 다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많은 건데 실제 네네. 소장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떨어지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집값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또 이제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좀 큰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서 이제 금융 시장이 부실화될 수도 있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라든지 지금 뭐 역전세난 또 생기고 우리 소비 감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망을 했느냐 이제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나니까 이제 집값 상승하는 거 아니냐 내년 되면 집값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이렇게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한 배경을 제가 살펴보면 일단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뭐 서울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기준에서는 7년 연속 상승을 했고요. 집값은 아파트 가격은 한 두세 배 정도 올랐는데 하락은 작년 하반기 짧게는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동안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7년이 오르고 3개월, 4개월 조정이 된 다음에 다시 상승기로 이렇게 접어든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도 맞지 않고요. 최근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왜 집을 안 사느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예. 세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두 번째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이자 부담이 크다. 세 번째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하나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금리도 지금 계속 인상 중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얼마나 올릴지 끝을 모르는 상황이고 집값은 뭐 소폭 조정이 됐다가 한 일반적으로 한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0% 정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그 정도 조정이 되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회복을 했거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오히려 좀 회복이 된 상태고요. 경제는 지금 뭐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냥 급매물 몇 개 거래가 되는 거 가지고 희망 회로를 돌리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고 한국은행도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 집값 여전히 네네. 높고 금리도 높고 또 그리고 심리도 여전히 아직은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맞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요즘에 접하게 되는 기사들을 보면요. 네네. 부동산 경기가 좀 풀리려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네. 얼마 전에 청약 마감된 거 있잖아요. 서울 둔촌주공 무순이 청약이요. 네네. 이게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라고 하던데요. 네네. 청약을 그제 하루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둔촌주공 경쟁률 무순위 청약을 했는데요. 예. 전용 29, 39, 49 남은 물량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을 딱 하루 받았습니다. 예, 예. 거의 완판이 됐고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우리 영등포에도 이제 영등포 자이 아파트도 100대 1이 넘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뉴스만 보면 부동산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청약 여기가 뜨겁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부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은 여전히 굉장히 두렵고요. 집값 하락 전망을 더 우세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거든요. 예.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도 오르고 서울도 오르고 경기도도 오르고 인천도 오르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 어차피 다 올라. 이런 분위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시장 수요자들은 미분양이 적은 지역들, 입지를 따져봅니다. 미분양이 적고 입지 물량이 적고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서울인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둔촌주공, 영등포자이 같이 서울 경쟁력이 있는 단지들로 수요층이 몰릴 수밖에는 없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최근에 이제 규제를 많이 풀어줬는데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풀어줬는데 어떻게 풀어줬냐면 기존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의 무주택자들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전국에 있는 집 있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게 풀어줍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로 원정 투자를 들어오게 되죠. 서울이 상대적으로 서울이 좀 안정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미분양이 심각한 곳은 지방이거든요. 예. 서울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미분양이 좀 소진이 되고 긍정의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정부는 그런 의도로 풀어줬는데 반대.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게 원정 투자가 들어오면서 서울은 완판이 되지만 나머지 지역들 지금 미분양의 80%가 지방인데 오히려 지방 미분양 소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부작용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만 보고 이제 전국에 분양 시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경쟁력이 있는 서울 일부 단지 이야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역별 격차가 심해지네요. 이게 양극화도 네네네. 약간 좀 일어나는 느낌이 드네요. 소장님 말씀 듣고 네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금리는 여전히 높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여전히 좀 힘든데 다들 두려워하는 심리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극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부 지역에서는 혹시 이런 부동산 또 그쪽은 과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혹시 있습니까? 일부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게 과열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둔촌주공도 이제 입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입지가 좋고 분양가도 고분양가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 완판되는 단지인데 작년 12월부터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1, 2순위 청약에서도 3.7대 1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이게 무슨 일로 넘어가서 우여곡절을 겪고 정부 지원까지 받아서 이제 겨우 소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수치 결과만 보고 일부 지역이 과열이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줘서 이제 이 정도 결과가 나왔지만 전체 분양시장 또 분양시장의 수요자들은 무주택자들 지금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고 자금력이 좀 부족하거나 구매 욕구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단지들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입지가 좋고 미분양 우려가 없는 지역들 위주로 한정된 제한된 수요가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더라도 여전히 거래량이 1,000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될 때는 5,000건에서 15,000건 정도 나왔거든요. 네. 거래도 안 되는 부분이다. 일부 사례만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사례만 보고 전체적인 시장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저 지금 또 일부 사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나마 하락폭이 4주 연속 감소했다고는 하는데 네. 유일하게 서울에서 송파구는 값이 올랐대요. 근데 이제 그동안 여기가 값이 많이 떨어졌던 곳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네네. 이번에 이렇게 상승 전환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남 3구 중에서 이제 서초구 강남구는 집값 자체는 전세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다른 지역들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서초구 강남구는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에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번에 이제 0.0이었나요? 상승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게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9,510세대 아파트인데 헬리오시티가 최근에 거래량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일부 상승 거래가 좀 되다 보니까 이게 통계에 좀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헬리오시티를 다녀왔거든요. 예, 현장 예. 분위기는 어떤가 싶어서 다녀왔는데
2021년 분위기가 가장 좋을 때 최고점이 23억 8천만 원의 전용 8사 아파트가 거래가 됐었고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10층 이상 기준에서 보면 16억 5천만 원까지 이제 떨어져서 급매물이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18억 9천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했다가 이제 10%포인트 정도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20% 정도 회복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일부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올랐고요. 워낙 대단지에다가 시장의 수요자들 중에 이 정도면은 급매물이야. 사도 돼라는 대기 수요들이 유입이 된 거고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가 입주장입니다. 그러면 이때 입주를 많이, 매매를 거래도 많이 하고요. 전세도 많이 입주하면 매년 여기 2년 단위로 12월에서 3월이 입주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매매도 많이 되고 거래도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는데 마침 지금이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헬리오시티가 거래량도 좀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상승 거래가 일부 되다 보니까 송파구가 상승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18억 9천에서 이제 19억 뭐 이상 일부 거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수요자들이 20억 이상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거래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랠리 반등을 하다가 또 약간 조정이 되다가 이런 랠리가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지난번 13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많이 완화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걸로 인한 기대 심리가 좀 커지면서 강남권 진입 좀 노리셨던 분들이 이번에 좀 움직이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10월달, 11월달, 12월달 또 원래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이 있거든요. 뭐 예. 갈아타는 수요들도 있고요. 학군이나 부모님 공양이나 갈아타야 되는 수요들이 있는데 워낙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낸 거죠. 대기하고 있다가 1월 달에 이제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바닥을 확인했고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그런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고, 전체적인 거래량을 보면 뭐 이게 상승이다, 아니면 뭐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이소우에 뭐 겨울에 오기 전에 제비가 먼저 와가지고 얼어 죽은 제비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좀 빨리 움직이는 거고요. 이걸 보고 괜히 불안한 마음에 나는 좀 시간을 뭐 한 2, 3년 정도 지켜보려고 하다가 최근 뉴스를 보고 야 다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또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좀 기다려 보셔라. 지금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번트로 따지면 카운터 펀치 맞고 다운이 되고 이제 1라운드가 끝났고요.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절대 서두르지 마시라. 아직 경기 안 끝났고요. 아직도 상당히 많은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정부에서는 점점 규제는 완화하고 풀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방향이. 네네네. 네. 그런데 보면 서울시에 다음 달 지정기한 만료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강남, 목동 같은 경우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그거를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허가를 안 해주죠. 당연히 안 풀어주죠. 제가 서울시장이라도 절대 안 풀어줄 텐데요. 예.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의 메커니즘은 집값이 오를 때는 규제를 하고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규제를 푸는데 최근 양상을 보면 이제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지금 거래량이 되고 우리 헬리오시티 이야기 했잖아요. 예. 18억 9천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16억 5천에서. 이렇게 오르는 분위기에서 혹시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주게 되면 매수 심리가 야 규제까지 더 풀리네. 정부가 집값 더 올린다. 정부나 서울시가 집을 더 사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집값이 더 떨어졌더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줬겠죠. 하지만 지금 반등을 했고 거래도 소폭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절대 안 풀어주고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1년 단위로 하거든요. 내년 상황 지켜보자. 내년에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전에 혹시라도 집값이 오르면 그 책임은 또 풀어준 쪽으로 또 이게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직접 살거나 그렇죠. 운영할 목적이 아니면 맞습니다. 매수할 수 없도록 아니면 그렇죠. 안 나오죠. 설정한 그러니까 갭투자가 맞습니다. 맞아요. 갭투자가 엄청 지역들이. 공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는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요. 고민은 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고민을 했는데 2월, 3월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고 일부 상승 거래가 되다
되다 보니까 마음을 접은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보니까 근데 원래 뭐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네네. 주요 재건축 단지들 원래 이제 올해 맞습니다. 4월에 지정기한 만료되기로 했는데 그중에 강남, 목동 해제하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6월, 8월에도 좀 앞둔 곳들이 있던데 그럼 그런 곳들도 해제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아. 집값이 추가로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절대 안 풀어줄 것 같고요. 아, 그런데도 안 4월이 풀어줄 것 굉장히 같다. 중요하거든요. 4월 4월 첫 타선에서 풀어줘야 뒤에 단지들도 풀어주는데 그래서 현장에서도 아. 4월이 중요하다. 4월이 풀리면 6월까지도 풀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4월부터 안 풀어주겠다라는 방침을 정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4월, 5월, 6월 안 풀어줄 가능성이 99%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흐름이 쭉 이제 좀 떠올려 보면 2020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되게 큰 폭으로 올랐다가 각종 네네.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금씩 떨어지면서 지난해 중반 이후부터 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다는 수준까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네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런 표현들까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뭐 모든 영역에 좀 그 영향을 미쳤는데 아파트 경매 시장도 뭐 마찬가지로 주춤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네. 지난달에 전국 아파트 평균 응찰수 8명이다. 그러면서 이게 2년 8개월 만에 또 가장 많아진 거다라고 하면서 경매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나 이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예. 1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서울 이제 둔촌주공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양극하고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경매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정상적인 가격보다도 조금 더 저렴한 경매 쪽에 눈을 돌리면서 일부 경매 낙찰이나 뭐 낙찰 가율이 올라가는데 이게 2월이란 말이에요. 2월, 네네. 3월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고 향후에 또 매수 심리가 꺾이고 다시 또 조정이 된다면 또 경매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똑같은 서울 부동산 시장과 경매 시장이 지금 동기화가 돼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한 지역에 혹은 어느 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을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으로 맞습니다.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네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잘 지켜보시다가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절대 이런 뉴스들 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 소장이었습니다.